지난주에 제가 지렛대 효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 목요일까지 하고 이제 그 금요일에 요즘 촬영이 금요일 날 없어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총 8개 반을 수업을 했어요. 오전반, 야간반. 근데 지렛대 효과가 어렵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밴드에도 문제를 올렸는데 총자본 수익률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인가요? 총자본 수익률? 지금 다들 이렇게 답을 해서 올린다고 올렸는데, 예? 예. 그래요? 어떻게 계산했어요? 그렇게 계산했어요? 좀 설명이 필요하네요. 지난주에 좀 했는 거를. 오늘 투자 금액이 1억 2천이거든요.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지난주에 지렛대 효과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본이 얼마예요? 자기 자본이 얼마죠? 자기 자본이 4천만 원이죠. 타인 자본이 8천만 원이에요. 자, 이 총 투자액으로 버는 것은 항상 소득이득과 뭐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본이득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랬죠. 버는 거는 요거는 이제 순영업 소득이고요. 이게 순영업 소득이고요. 요게 순영업 소득이고, 요거는 시세 차익이라 그랬죠. 시세 차익. 근데 문제에서 순영업 소득을 얼마로 줬어요? 순영업 소득을 960만 원으로 주었고요. 시세 차익을 그냥 2%라고 했어요. 가격 상승률이 2%예요. 가격 상승률이 2%라고 봤어요. 자, 여기서 질문은 총 자본 수익률 이걸 물었어요. 총 투자 수익률이죠. 다른 말로 종합 수익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전체 자본에 대한 수익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 전체 자본은 내 돈만 있는 게 아니라 타인 자본도 있고, 이 타인 자본에 대해서 몇 프로의 이자라고 했는가 하면은 8%의 이자라 그랬어요. 연 8%. 그러니까 전체 자본 얼마를 투자했어요? 이게 분모에 가야 되는 거 확실하죠? 맞나요? 총 자본이니까 전체 자본이 다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체 자본에는 내 돈만 있는 게 아니고 남의 돈도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 수익에는 뭐하고 뭐가 오면 되는 거예요? 960하고 240 오면 되죠? 2%가 1억 2천에 2%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금액으로 치자면은 여기 곱하기 1억 2천만 원 해서 금액으로는 얼마예요? 24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이 순영업 소득에서 얻은 960만 원 하고 여기 2% 해서 240만 원에서 여기서 왜 이자를 빼나요? 왜 이자를 빼죠? 이게 지금 1억 2천 안에는 남의 돈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자를 빼면 안 되죠. 여기서 다 틀렸어. 왜 이자를 빼요? 총 자본 수익이니까 전체 자본이 번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돈은 여기 안 들어와 있나요? 남의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이자를 빼야지. 남의 돈도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이 8천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자를 빼면 안 되지.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끝이에요. 끝. 그냥 번 거 1억 2천에 이거 끝이에요. 이거 이자 빼는 거는 뭐 할 때 빼는 거예요?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빼는 거지. 아닌가요? 전체 자본이 번 거,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끝이에요, 이게. 그냥 1200에서 0.1, 10%예요. 이거 맞춘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없어요. 오늘 맞춘 사람이. 이 계산 문제 맞춘 사람이. 그럼 지분 수익률 계산하면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지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이다 말이에요. 여기는 전체 수익이에요. 전체. 총자본의 수익이에요. 총자본 수익.
총자본 수익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자 빼면 안 된다고. 여기는 총자본의 수익이니까. 거기는 얘네들이 다 들어가고 빼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지분 투자액 분의,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전체 총자본 수익에서, 이 말이에요. 지분 수익이라는 거는 총자본 수익에서 남의 사용 대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이자를 빼는 거죠. 이게 이 이자를 빼니까 지분 수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총자본 수익률 계산할 때는 절대 이자 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빼버리니까 전부 다 4.7% 나오면 4.7%. 다 틀려서 다. 네, 3명 빼놓고는. 3명 빼놓고. 이렇게 해서 총자본 수익이 얼마예요? 지금 1200이죠? 1200이잖아요, 지금 여기. 총자본 수익에서 이때 뭐를 뺀다고요? 이때 이자를 뺀다고. 이자는 882, 64, 640. 내일 질문할 건데, 이거. 내일 질문할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 계산 문제를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접근하려고 밴드에 그렇게 서서히 하는 거예요. 하나씩.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지금 1월 달부터 밑그림을 그려서 하나 이렇게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해를 하신 분들은 몰라, 이해를 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매일이라도 이렇게 따라오시면은 계산 문제를 큰 부담 없이 따라오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이제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총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거를 하루에 하나씩 하는 거예요. 하루에. 원래는 이게 하루 한 5분 만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업 시간에는 5분 만에 다 하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4000분의 여기가 1200 마이너스 640 이렇게 해서 4000분의 560 해서 0.14 14%가 나오는 게 내일의 정답이에요. 이게 내일 문제. 네, 이게 오늘 문제. 됐습니까? 됐나요? 총자본 수익률은 총자본에 대한 총자본 수익이 와야 된다고요. 이자를 빼면 안 된다고. 이자 빼는 거는 지분 수익 계산하는 거예요. 됐죠? 자, 지렛대 효과 이거는 이론으로도 중요하니까 이런 정도의 계산은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중요도가 높은 단원입니다.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좀 보겠습니다. 298쪽에 보시면은 아까 평균분산결정법 296쪽 요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죠? 296쪽 평균분산결정법 방금 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그 297쪽에 오류 수정 방법에 동그라미 1번에 변이계수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 변이계수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것으로서 변이계수를 이용하면 수익률과 위험이 서로 다른 투자 안에 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상대적 위험도입니다. 절대적 위험이에요. 상대적 위험.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의 표에서 평균분산결정법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부동산 A와 부동산 C 중에서 부동산 A의 변이계수는 0.28이고 부동산 C의 변이계수는 0.25이므로 부동산 C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평균분산결정법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건 포트폴리오는 아까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죠? 분산투자라고 했죠. 분산투자. 분산투자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하기 전에 자산 3분법이 있죠. 이게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여기에 적당히 세수로 나누라. 이게 3분법이에요. 적당히. 문제는 적당히에 있어요. 적당히. 정확하게 몇 프로를 안 알려줘요. 근데 포트폴리오 이론은 정확하게 여기에 몇 프로, 여기에 몇 프로, 여기 몇 프로까지만 해주는 게 포트폴리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발전한 이론입니다. 과거에는 각각의 단점들 때문에 적당히 세수로 나누라 그랬어요. 이거는 어떤 단점? 이건 유동성이 낮죠. 유동성은 위험했잖아요, 앞에서.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잖아요. 현금화 시키기가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은 위험성이 높죠. 위험이 높어요. 그 다음에 예금은요? 수익성이 낮죠. 단점. 각각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수로 나누라는 겁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는 여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이론이라고요. 포트폴리오 이론은 최적의 자산 배합을 알려줘요. 최적의 자산 배합. 요걸 알려주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여기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여기 몇 프로. 근데 우리는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몇 프로, 주식의 몇 프로, 예금의 몇 프로 여기까지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그럴 가능성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건 대학원 이상의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이런 거 여기까지만 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99쪽에 포트폴리오의 의부터, 자, 뜻부터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의 뜻은 뭐예요? 뜻은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 뜻은 분산 투자인데, 자, 요거를 통해서 얻으려는 효과는 뭐예요?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거죠.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인다. 위험을 분산시킨다. 이게 이제 위험을 줄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주식 시장에서 나온 이론이거든요. 주식. 그러니까 이 주식, 저 주식 이렇게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식을 분산은 하기는 했는데 모든 주식이 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으면 분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은 그런 위험들, 예를 들어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다. 2008년도에. 또는 우리나라 IMF가 터졌다. 그러면 어때요? 다 내리막이죠. 이러면 분산의 의미가 없죠. 그런 위험은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모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이 있어요. 모든 투자 안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을 우리는 체계적 위험이라 그래요. 이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각각의 투자 안에 따라 달라지는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 이렇게 얘기해요. 위험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위험을 줄이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줄이는 거고, 그리고 이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이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구성자산 수를 가능한 한 많이 섞으면은 서로 상쇄시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고요. 그래서 나온 그래프가 요거예요. 구성자산 수를 많게 하면은 가면 갈수록 어떻게 위험이 줄어들죠. 자, 여기서 이렇게 위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요거는 변하지 않죠. 뭐만 변해요? 요 위에 것만 변하죠. 요거는 변하지 않죠. 이 변하지 않는 게 바로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이 변하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인다 이 말이에요. 구성자산 수가 많아질수록. 자,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뒤에 가면은 그 302쪽에 먼저 보십시오. 상관계수라는 게 있어요. 302쪽에 상관계수가 어려운 용어인데, 자,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면, 자, 이 둘만 놓고 봤을 때는요, 내가 지금 주식을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둘 다 8%로 예상되는 또는 10%로 예상되는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가 예상보다 못 나와서 2%로 떨어졌어요. 10%를 예상했는데 2%로 떨어져. 근데 다른 하나가 예상보다 잘 나와서 18%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예상치에서 8% 못 나온 거를 다른 하나가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와서 벌충을 시키면은 평균 10%는 똑같죠. 또 다음번에는 얘가 예상보다 못 나왔는 만큼을 요놈이 예상보다 더 나와서 벌충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나는 늘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왜 그러세요? 늘 일정한 수익이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공부니까 그런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이상적인 사회예요. 가장 이상적이라면 그렇게 완전히 벌충시킬 수 있죠. 그러면 늘 안정적이죠. 그러면은 이 비체계적 위험을 그때 완벽하게 없앴다 그래요. 그럴 때는 얘가 움직이는 방향만큼 반대로 얘가 그만큼 꼭 같이 움직여야 되죠. 얘가 떨어진 만큼 얘가 올라가야 되고 얘가 떨어진 만큼 얘가 올라가야 되죠. 반드시 방향은 어때야 되고요. 방향은 반드시 반대로 해야 되고 그 폭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죠. 서로 일정한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죠. 그런 경우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이제 지난 둘째 주, 셋째 주에 했던 거를 이제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둘째 주, 셋째 주 할 때 제가 방향을 이런 거 얘기했었죠. 했잖아요.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도 있지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다 그랬잖아요. 연탄 같은 거. 그때 방향을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반대로 했죠. 소득이 증가하면 플러스예요. 수요가 감소하면 마이너스예요. 소득이 증가하는데도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이거는 분모가 플러스일 때 분자가 마이너스고요. 소득이 마이너스일 때는 오히려 수요가 증가해요. 이 분모가 마이너스일 때는 분자가 또 플러스예요. 그럼 전체 부호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체 부호가 플러스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된다 그랬어요? 마이너스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분모 분자가 부호가 반대면 초등학교 수학이잖아요. 이거는 중학교 수학 했잖아요.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4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 2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4 전체 부호 마이너스잖아요. 방향이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으면 무슨 제? 열등제 했잖아요. 그래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 정상제 이렇게 했잖아요. 자, 이제 또 여기서 또 그 이야기 또 나오는 거예요. 상관계수에서도. 이 상관계수가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투자 안의 수익률 변동 방향이 서로 어떻게 되도록 반대가 되도록 하는 게 효과가 높아요. 비체계적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요. 수익률 변동 방향이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이 되게. 그랬을 때 요거를 숫자로 나타낸 것이 상관계수예요. 이것도 이제 분수꼴로 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대학교 통계학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숫자는 알려고 하지 마시고 상관계수도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이 다 가능한데 A가 플러스일 때, A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 예상보다, B가 예상보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상관계수가 양수계요, 음수계요. 이렇게 되면 상관계수가 음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도 상관계수는 음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나오면, 자, 예를 들어 분산 투자했는데 하나는 현대건설, 하나는 롯데건설이에요. 대부분은 어때? 대부분은 이게 올라가면은 이것도 올라가고 이게 떨어지면 떨어지겠죠. 똑같은 건설 주면. 그러면 플러스분의 플러스,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그러면 양쪽 다 전체 부호는 양수죠. 자, 그러면 자, 우리는 상관계수라는 숫자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상관계수라는 숫자가 양수가 분산 효과가 높은 거예요? 음수가 분산 효과가 높은 거예요? 음수가 분산 효과가 높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거를 숫자로 나타낸 게 상관계수라고요. 하나가 올라갈 때 다른 하나가 내려가면은 벌충을 시켜주잖아. 얘가 까먹은 거를 얘가 올라간 게 벌충시켜주고, 얘가 까먹을 때 얘가 올라가면은 얘 까먹은 걸 얘가 벌충시켜주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나타낼 때 또 분수로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로 되면은 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게 분산 효과가 높고요. 이게 플러스가 되면은 분산 효과가 낮아요. 근데 양쪽 끝이 하나는 플러스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갖는 게 상관계수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높고, 이쪽으로 갈수록 효과가
낮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자, 이쪽으로 할수록 효과가 높은 걸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렇게. 이쪽으로 할수록 효과가 높고 이쪽으로 할수록 효과가 낮다. 그러면 상관계수가 1일 때는 효과가 제일 낮을 때죠. 효과가 제일 낮다는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움직이는 똑같이. 똑같이 움직이면 뭐 분산 의미가 없잖아. 이때는 효과가 어떻다? 없다. 상관계수가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1이 아니면 효과가 있다고요. 근데 0.9라도 효과가 있다 이 말이에요. 효과가 있는, 왜냐하면 여보세요. 저기 현대건설, 롯데건설 몰빵으로 100% 롯데 안 하고 몰빵으로 현대건설 100% 안 하면은 그래도 조금은 분산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조금은. 근데 효과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갈수록 효과가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은 효과 제일 높다 그랬죠. 네, 이럴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뭐까지 줄일 수 있다?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 웃으셨죠? 현실은 그런 거 없다는 거. 딱 올라가는 만큼 내려간 만큼을 딱 올라가서 벌증시켜주고 딱 내려간 만큼을 딱 이렇게 벌증시키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이는 완벽하게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에는 없어요. 수학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지문을 만들 때 그렇게 한다고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게 상관계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302쪽에 그 내용이 있어요. 지금 상관계수가. 그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셔서 299쪽을 보십시오. 299쪽에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요거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고요. 체계적 위험에서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미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분산하여 투자를 하더라도 체계적 위험을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미치기 때문에 줄일 수 없는 위험이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체계적 위험은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장 위험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나 이자율, 일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내용도 함께 알아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 이러한 위험과 수익의 관계를 위험-수익 비례관계 또는 상쇄관계라고 합니다. 위험-수익 상쇄관계에서의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개별 투자안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위험을 고려하면, 그 비체계적 위험을 고려하면 위험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더 적은 투자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이 클수록 수익도 크다라는 표현에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이제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안에 따라 나타나는 위험이고요. 자, 뭐 그 정도면 됐고요. 다음에 그 밑에 포트폴리오에서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이 있죠. 이 포트폴리오에서의 위험과 수익의 측정은 무엇을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 교재 이제 맨 뒤에 가시면은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689쪽이에요. 689쪽. 689쪽을 가시면은 18번 있죠. 거기 보시면 자산 비중 및 경제 상황별 예상 수익률이 다음과 같을 때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묻고 있죠. 단 확률은 호황 40%, 불황 6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상가 투자 비중이 얼마예요? 상가의 투자 비중은 20%죠. 오피스텔은요? 30%고요. 아파트는 50%죠. 자, 근데 호황이고 불황일 때 호황 가능성은 40%죠. 불황 가능성은 60%고. 자, 상가가 호황일 때 몇 프로예요?
20%, 불황일 때 10%, 오피스텔이 호황일 때 몇 프로? 25%인가요? 불황일 때 10%인가요? 아파트는 호황일 때는 10%, 불황일 때는 8% 이렇게 돼 있죠. 자, 거기에서 무슨 수익률을 가라 그래야 되겠어요?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이죠.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 요 표현은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요. 이 계산 문제 같은 거 읽으실 때 질문을 잘 제대로 안 읽는 것 같아요. 문제에서 질문했는 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전체 구성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는 것은 바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앞에서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하는 거 이미 했잖아요.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하는 건 어떻게 했어요? 요놈하고 요놈을 가중평균 하는 거죠. 맞나요? 2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는데 확률이 40%대 60%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는 몇을 곱해야 돼요? 40% 몇? 0.4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60% 0.6을 곱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가의 기대 수익률 계산하는 거예요. 상가가 20%의 수익이 될 수도 있고 10%의 수익이 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확률은 호황 얘가 40%고 불황 얘가 60%라 그랬으니까 40%가 0.4잖아요. 60%가 0.6이니까 곱해서 더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가중평균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8%, 여기는 6%, 그럼 몇 프로요? 14%죠. 이게 바로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요. 그러면은 오피스텔의 기대 수익률은 이제 여기다가 0.4를 곱하고 여기다가 0.6을 곱해야 되죠. 이거 10%고 이건 6%죠. 그럼 몇 프로? 16%죠. 여기도 마찬가지. 호황일 때 0. 여기다 0.4 곱하고 여기다가 0.6을 곱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다 가중평균 하는 거니까. 여기 몇 프로요? 4%. 여기는 4.8%, 68에 48. 그 희한하게 아까는 졸더니만 계산하니까 이제는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네. 이게 더 좋은가 봐, 이게. 이건 8.8%인가요? 4%, 8.8%죠. 자, 지금 계산한 게 뭐예요?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요. 상가 기대 수익률, 오피스텔 기대 수익률, 아파트 기대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거 투자 비중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투자 비중이에요, 투자 비중. 이 투자 비중을 뭐로 사용하는 거 이제 가중치로 사용 이제. 각각일 때는 이 확률을 가중치로 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거를 가중치로 해요. 결국은 이 문제는 가중평균을 몇 번 하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땐 두 개, 세부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는 거죠, 모두. 가중평균을. 자, 그럼 이제 14%에 곱하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0.2를 하는 거죠. 20%니까. 여기에다가는 0.3, 여기다가는 0.5. 뭐 됐지, 뭐, 이게. 2.8%고요. 자, 이거 퍼센트 계산하는 것도 밴드에 다 올려드렸어요. 퍼센트가 나올 때는 퍼센트를 하나만 남겨놓고 계산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 퍼센트 계산에서는. 이거 둘 다 퍼센트면 계산하기 복잡해요. 그러니까 하나 0.4, 0.6으로 바꿔서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14% 이렇게 계산됐죠? 근데 이것도 퍼센트잖아요. 둘 다 퍼센트면 계산하기가 복잡하니까 이거를 퍼센트를 없애서 0.2, 0.3, 0.5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2.8% 나오고 여기는 4.8%, 퍼센트 한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는 반틈이니까 4.4%. 이거의 반이니까.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프로 이게? 4%, 4%, 2%, 10%에다가 요거 다 더하면 2%니까. 이게 누구의 수익률이라고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이라고. 됐죠? 네,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몇 페이지죠? 300인가요? 300쪽에 반가로 1번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 있죠? 300쪽에 반가로 1번. 그거 어떻게 한다고요? 가중평균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옆에다가. 이것도 다시 가중평균 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 옆에다가 가중평균 이렇게. 근데 그 박스에 있는 공식 있죠? 박스에 있는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박스에 있는 공식 외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은 그냥 폼으로 써는 거예요. 폼으로. 외우라고 써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 없으면 너무 책이 없어 보일까봐 예, 그냥 폼으로 쓰는 거고. 자, 밑에 반가로 2번에 포트폴리오 위험의 측정 있죠. 자,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냥 옆에. 포트폴리오의 위험은 가중평균 아님.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아님.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가중평균하는데 포트폴리오 위험은 가중평균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됐죠?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및 포트폴리오 효과에서는 그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단어 좀 체크하세요. 반가로 2번. 반가로 2번에 그러나 단순히 여러 개의 자산만을 배합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 대안이 갖고 있는 위험과 수익을 분석하여 불필요한 위험을 제거하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죠. 예, 거기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 있죠.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조합. 요게 바로 요놈이요, 요놈. 최적의 자산 배합이에요. 최적의 자산 배합. 어디에 몇 프로, 어디에 몇 프로. 예, 그거 찾는 게 바로 포트폴리오 관리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해야 돼요. 저 난이도가 높아요. 자,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면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 요거는 위험을 줄이는 효과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상관계수까지 됐죠. 근데 303쪽에 최적 포트폴리오 있죠.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해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난이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번 순환은 요렇게 하고요. 다음 순환에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험에는 뭐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난이도가 높을수록 시험에 자주 나온 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시험에는. 우리 시험은 중급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이론이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동영상을 지나간 걸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3, 4월 거를 기준으로 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 자,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화폐 시간 가치. 자, 요걸 좀 설명드리고 쉬겠습니다. 자, 요거는 315쪽이에요. 자, 화폐 시간 가치는 이제 지난 순환에도 요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순환은 조금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폐 시간 가치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이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거 얼마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보험 상담을 받았거든요. 보험 상담 받았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20년간 앞으로 넣으면 제가 이제 만 65세가 된다. 지금 만 45세인데 만 65세가 된다. 20년간 넣으면은 65세부터 이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대요. 연금으로 전환. 그 전까지는 이제 보험금처럼 넣는데 연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대요. 65세가 됐을 때. 그러면은 65세부터 14년간 매년 450만 원씩 받고 14년 뒤에 2,7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대요. 자, 근데 지금부터 내가 20년간 매달 얼마씩 넣어요? 30만 원씩 넣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매달 얼마씩 넣는다고요? 30만 원씩. 이거 몇 달 넣는 거예요? 240개월 넣어야 되죠. 20년이니까. 맞나요? 이거 화폐 시간가치 계산하지 말고 이자 따지지 말고 그냥 240개월 동안 30만 원 하면은 단순히 하면은 7,200만 원인데요. 요거 24 곱하기 3이니까 3, 42, 3, 2, 6. 맞나요? 근데 이자 계산하면은 7,200만 원보다는 많겠죠. 근데 요즘 금리가 별로 안 되죠.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했어요. 저한테 이제 쭉 앉은 자리에서 상담을 하는데 거기 제가 계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요 끝나면은 앞으로 10몇 년간 끝나면은 14년간 그러니까 여기 20년 지났잖아요. 20년. 개월 수로는 240개월. 요때부터 1년에 한 번씩이죠. 1년에 한 번씩 얼마씩? 450만 원씩 주고요. 몇 년 동안? 14년간. 그리고 요때 2,700만 원을 한꺼번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혹시라도 중간에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 9천만 원. 그리고 무슨 질병에 있으면 질병 무슨 특약 수술 해주고 뭐 이런 그 보험금 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같으면 느낌이 어때요? 450씩 14년이면 얼마 받는 거예요? 단순히 따지면은.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끝자리가 5로 끝나죠. 끝자리가 5로 끝나면 이걸 더블 하세요. 더블 하면 얼마예요? 900만 원이죠. 450에 14년이 아니라 900에 7년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그럼 7, 9, 64, 6,300이라고요. 사람이 좀 머리를 써야지. 6,700에 2,700, 6,300에 2,700 더하면 얼마예요? 9,000이죠, 9,000. 맞아요? 어떻게 해요? 하시겠어요, 마시겠어요? 그때 7,200.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죠? 이거 다 합치면 7,200인데, 이거 450씩 다 하면은 6,300에다 2,700인데, 9,000이잖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보상도 돼 있고, 보험금, 그 중에 사망하면은 사망보험금 9천만 원에, 9천만 원에 뭐 질병 그런 거 두 가지가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30만 원 보험료 내는 중에.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앉은 자리에서는 계산이 안 돼서 집에 갔을 때 또 계산기 두드려 봤죠. 이거를 다 합하면 사실은 7,200이 아니거든요. 이자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자 계산하니까 한 7,800 나와요. 이자 얼마 계산했는가 하면 1.2%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요즘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 이자 소득세까지 떼야 되니까. 예, 그러면은 조금 더 친다 해도요, 1.5% 해도 한 8,000 얼마 돼요. 8,200. 근데 이걸 또 이거를요, 여러분 계산할 때 이게 9,0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이때 시점에 요 돈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나중에 받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때 시점으로 땡겨야 돼요, 땡겨. 이때 시점으로 바꾸면은 숫자가 더 작아지죠. 그러니까 9,000이라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당기면은 거의 비슷하더라고. 8,000 가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은행에 그냥 적금 두어가지고 찾아서 쪼개서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의 똔똔이에요. 근데 보험에 가입하면은 그 보장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괜찮아요. 근데 그 보험사는 요거를 3점 몇 %로 계산하더라고. 자기네는 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은행 금리는 1점 몇 %밖에 안 되는 자기네는 3.5%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3.5%로 계산해 봤어요, 제가 또. 3.5%로 계산해서 봤더니만 1억이 넘어요, 이게. 1억이 넘습니다. 이거를 더 많이 할인해야 되죠, 할인할 때는. 3.5%로 할인하는 거는 1.2%로 할인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할인하잖아요. 그럼 숫자가 더 작아지잖아요. 그럼 6천 얼마 돼요. 그러니까 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수익률 운용 능력이 높으니까 요 차액을 걔네들이 먹는 거예요. 걔네들이. 수익을 걔네들이 높이 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예요. 가입하는 사람은 자기가 은행에 넣는 것보다도 보장은 더 받잖아요. 보장은 더 받고, 예, 비슷한 돈 이렇게 받는 거, 은행에 넣었을 때 돈 받는 것처럼 하고, 대신 걔네들은 이제 이 수익률 운용 능력이 높으니까 걔네들은 그 차액을, 높이 낸 수익의 그 차액을 자기네가 먹는 거지. 그죠? 예,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괜찮은 상품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계산기 두드려 보잖아요. 두드려 보면은 이게 너무 폭리인데 요게 지금까지 제가 계산기 두드렸을 때 제일 합리적인 괜찮은 상품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예전에 지금 10년도 더 됐을 때 가입했을 때는 이걸 막 두드리니까 지금 보험 그 상담하러 왔는 사람도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 막 본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막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계산이 되니까. 그랬더니 다음 주인가 그 회사 인사부장한테서 전화 왔어요. 들어와서 상품 개발 좀 하는데 좀 참여하지 않겠냐고. 진짜 오려고 했어. 학원 앞으로 온대요. 학원 수업하는 사람이다 나. 바쁘니까
그러니까 바쁘면 자기가 오겠대, 여기. 근데 와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막았어요. 이제 그 상담한 사람이 이제 제가 누군지는 알고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금융 계산을 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 화폐 시간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돈이 미래 가면은 이게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런 금액을 계산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미래 어떤 금액이 현재 얼마가 돼 있을까요? 이런 금액 계산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할증을 한다 하고요. 이렇게 가는 거를, 미래 가치 계산하는 거를 우리는 할증한다 그러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를 할인한다 그래요. 할인. 요거는 할증한다 그러고. 자, 근데 할증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요. 1 플러스 할증률을 요거를 곱셈합니다. 곱셈. 할인할 때는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현재 100만 원이 기본 1억으로 할까요? 그냥 크게 1억이 있다. 요 할증률이 10%다. 그러면은 1.1이 되겠죠. 1년 후에 얼마가 되냐 하면은 곱하기 1 플러스 0.1 이렇게 한다고요. 1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그럼 2년 후가 되면은요. 1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두 번 곱하는 거예요. 요거를. 그럼 10년 후가 되면은요. 여기를 10번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요.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가 되느냐 이럴 때는 나누기 1 플러스 0.1에 여기가 10년이면 10%, 10년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나누기를 하지 않고 보통 우리는 곱하기로 바꿔서 계산하거든요. 곱하기로 바꿔서 여기가 이제 10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계산 결과가 바로 뭐예요?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다 제가 통일시켜서 10% 10년 했죠. 10% 10년 했죠. 근데 우리가 계산하는 게 꼭 10% 10년만 있는 게 아니죠. 뭐 5% 7년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숫자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공식 같은 거를 몰라도 돼요. 거기 제가 우리 교재에 공식 하나도 안 써놓고 뭐밖에 안 해놨는가 하면은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일시불 내가계수 있죠. 일시불 내가계수 공식 정도는 기억하세요. 여기에 1 플러스 R에 N제곱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래서 요게 할증률, 요게 기간이고요. 일시불 현가계수는요. 요놈이죠, 요놈. 그래서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이렇게 있죠. 요 정도는 기억하세요. 요 정도는. 근데 이거 말고도 모두 4가지가 더 있죠. 모두 합쳐서 6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계수가 3가지가 있고 현가계수가 3가지가 있죠. 내가계수에 일시불 내가계수가 있죠. 일시불 내가계수 방금 했는 거죠. 저런 상황일 때 지금 현재 금액을 알고 미래 금액을 계산하고자 할 때고요. 현가계수는 일시불 현가계수가 있죠. 이것은 미래 금액을 알고 현재 금액을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얘네들이 각각 표가 있다 그랬죠. 일시불 현가계수표, 일시불 내가계수표 해서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우리는 곱셈만 하면 된다고요. 근데 연금 내가계수표가 있어요. 연금 내가계수표는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있죠. 매기간 불입되는 금액. 자, 이랬을 때 언제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요때 금액이 궁금한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떤 계수표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연금의 내가계수표에서. 조금 전에 제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보험 상담 받을 때 매달 얼마씩? 매달 30만 원씩 넣는다 그랬잖아요.
매달 30만 원씩 240개월 넣었을 때 요 금액이 얼마 되는지 아까 그냥 7,200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 내과계수표가 있어서 무슨 내과계수표? 연금 내과계수표가 있고요. 여기에 퍼센트 이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몇 개월 찾아야 돼요? 240개월 찾는 거죠. 여기는 원리자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리자가 0.1%다 이렇게 1.2%니까 그럼 여기 가면 숫자가 있겠죠. 240개월에 0.1% 이 숫자. 이 숫자가 약 260 몇인가 268쯤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268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30만 원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38이 24, 36이 20, 3이 8, 약 8,040만 원 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거기 있는 숫자를 뭐만 하면 된다고요?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자, 그럴 때 연금 내과계수표를 이용하고요. 제가 아까 어떤 것도 계산했어요. 매달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 매달 30만 원씩 몇 년간 들어갔었어요? 아까 20년 들어갔었잖아요. 그때 이때 금액이 지금 얼마 나온 거예요? 8,040만 원 나왔잖아요. 이 30만 원에다가 요 268을 곱해서 여기 있는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또 제가 뭐를 계산했죠? 450만 원씩 여기서부터 450만 원씩 받는다 그랬죠. 450만 원씩 받는 거를 그리고 여기 2,700만 원 그때 한꺼번에 들어온 거죠. 이때 금액을 내가 알아야 되죠. 이때 금액 나누어 받는 거를 이때 한꺼번에 바꿔야 되잖아요. 자, 요거 다 계산해서 합산한 금액 언제 시점으로? 요 시점으로. 요것도 요런 경우에 이제 계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 기간 일정 금액이 불입되는데 언제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요때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 불입하는 거는 저 왼쪽에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450씩 받는 거는 요 오른쪽 거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연으로 계산하니까 몇 년이에요? 지금 아까 14년이라고 그랬죠. 14년에 아까 몇 프로? 1.2%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이게 한 10점 몇 됐어요. 11점 몇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해야 돼요. 요거는 요거대로 따로 2,700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요거는 요거 가지고 해야 돼요. 그죠? 이런 계산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연금 현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요거는 연금 현가계수표. 요건 연금 내과계수표. 자,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에다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가지가. 지금 이 위에 거하고 밑에 거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요거는 한 번밖에 없고요. 요거는 매 기간마다 들어가는 돈이 있죠. 근데 요때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요럴 때는 뭐를 사용하고요? 연금 내과계수. 요때는 연금 현가계수를 사용하고요. 자, 근데 요거 잘 보세요. 요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 요거는 이때 불입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이 금액을 알아요. 여기서도 요거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 요거를 몰라요. 요거를 알아요. 위하고 반대요. 위는 요거는 모르는데 요걸 알잖아요. 밑에는 요거를 모르고 요거를 알아요. 반대요. 그래서 얘하고 얘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얘하고 얘도 서로 역수관계에 있어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놈이 요 놈이에요. 요거를 저당상수라 그래요. 요거는 지금 현재 돈을 대출받아 가지고 똑같이 쪼개서 갚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상환 들어보셨나요 혹시? 원리금 균등상환을 할 때 이 숫자 대부액이에요. 대부. 대출받은 금액에다 뭐를 곱한다고요? 저당상수라는 것을 곱하면 뭐가 계산된다고요? 원리금 균등상환의 원리금 균등액이 계산이 돼요. 여러분들 자동차 할부로 사보셨나요? 자동차 할부로 사보셨어요? 그럼 매달 할부 넣는 금액 똑같은 금액 들어가죠?
그 할부 넣는 금액 계산할 때도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500만 원 다 못 이제 현금으로 다 주고 500만 원 내가 덜 줬다면 그 500만 원에 대한 할부금을 남은 기간 동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500만 원 곱하기 뭘 한 거라고요? 저당상수에서 계산한 금액을 할부로 갚는 거예요. 그때 이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요, 미래돈을 쪼개는 거예요. 요거를 감채기금계수라고 그래요. 감채기금계수. 자, 요거는 미래돈을 쪼개는 거고, 이거는 현재돈을 쪼개는 거예요. 공통점은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푼돈 계산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 금액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 푼돈의 크기를 모아서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위에 중간에 두 개는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목돈의 크기를 구한 거잖아요. 30만 원씩 불입된 이 목돈의 크기. 이거 450만 원씩 14년 받는 거 요때 목돈이죠. 요거는 이 시점에 봤을 때 미래 목돈이고요. 요거는 요 시점에 봤을 때 현재 목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목돈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미래 목돈의 크기를 구하면은 연금 내가계수, 현재 목돈의 크기를 구하면은 연금 현가계수 이렇게 되고요. 요놈들은 푼돈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현재 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면은 저당상수,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고, 미래 돈을 기준으로 푼돈 계산하면은 감채기금계수다 이렇게. 푼돈 계산은 이쪽, 목돈 계산은 이쪽, 연금으로. 그러니까 연금이란 단어와 연금이란 단어가 아닌 걸로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역수관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렇게 역수관계도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거는 보시더라도 이게 결국은 목돈 푼돈이에요. 목돈 푼돈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화폐 시간 가치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거는 이제 나중에 5, 6월 과정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좀 쉬고 326쪽의 현금 수지 측정부터 투자 분석 기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